1년은 되었으나 우리가 보통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이 돼야 이제 무술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력과 음력, 태음력 이제 이거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지금 뭘 찾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게을러 졌는지 이제 횟수를 기억을 못해요. 329번째군요. 어쨌든 지난해 아직까지 이제 닭이죠, 닭에. 지난해 이제 닭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쓸데없이 여튼 뭐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쌈수다를 좀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 여기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이제 여기를 후원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놈들이 어떻게든 이 공간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속내를 자꾸 드러내고 있어서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깽판을 한번 씹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부산교통공사 지금 현재 사장은 어쨌든 빨리 몰아내야 될 놈인데 이런 놈들이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계속 이렇게 잔존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적폐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쓰라 그러세요. 그냥 갖다 주지 마세요. 그래서 매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이 적폐 청산의 속도가 너무 더뎌서 속이 상해서 이제 미칠 때가 참 많은데 부사 저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건 새해 첫 손님이랑 마지막 손님은 뭐 별 다를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첫 손님과 마지막 손님은 좀 의미부여를 해서 물론 그 중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도 다 중요하신 분들이긴 소중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괜히 그냥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첫 손님으로 이제 오늘 한의사 백경현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춤을 추면 그죠? 무대에서 이렇게 빛나게 되는데 이 아저씨는 무대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맨날 무대 뒤에만 있어서 무대 뒤에 계신 분을 이제 첫 손님으로 모시는 게 또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 못 받으신 분 많죠? 뒤에 들어오신 분 이렇게 멋진 친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2006년도라고 2006년도에 셀카를 찍은 거래요. 자, 이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티셔츠도 이렇게 입고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보고 한 해에는 글씨를 쓰다라더니 선정하는 투표까지 해놓고는 그냥 쌩 까더라고요. 안 바꾸고 속이 많이 상했지만 열심히 더 쓰도록 잘 쓰도록 애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무다히 이제 이런 일을 할 일도 사실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 공연의 기록을 또 굉장히 빠짐없이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뒤풀이 술자리에서 이제 음주 시침을 많이 하죠. 이제 음주 시침을 하게 된 연주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듣고 보고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다를 나누는데
필요한 이건 선물로 가져가시기도 하고 수다를 나누는데 필요한 자료가 여기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하나씩 얻어가십시오. 필요 없다는 쌈수다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열린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우리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주로 3, 40대입니다. 조금 넘칠 때가 약간씩 있습니다. 주로 3, 40대 활동하는 친구들을 이제 재능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수다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기가 꺼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화기가 꼭 켜져 있어야 되고요. 전화가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같이 또 막 떠들고 이렇게 수다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해 동안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책으로 였는데요. 지난 2017년도 얘기는 지금 한참 이제 책으로 엮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쯤에 책이 완성되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백광현님에게 책 한 권 선물로 드리고 오늘 이제 달력도 이렇게 하나씩 다 선물로 받으셨죠.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들어 있습니다. 매주 갖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많으면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매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벽에 있는 전시는 대략 2, 3주 단위로 이제 전시가 계속 바뀝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전시 경력이 가급적 짧은 친구들한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잘 하고 있는데 아직 전시를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쌈과 함께 이제 전시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2018년도 전시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을 거라는 몇 월 달까지 잡혀 있어요? 지금 이제 봄까지 초반에 조금 지나면 이제 훌렁훌렁 잡히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영화 속을 걷다. 김문홍 선생님, 극작가 김문홍 선생님께서 새 책이 나왔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책을 우리 백광현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물하려고 했는데 눈치가 보여서 제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속을 걷다. 책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연출하시는 이성규 선생님. 텔레비전 지금 대화가 벌써 큰일 났습니다. 이성규 선생님도 이렇게 자리를 일부러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229번째 2018년 첫 쌈수다를 백광현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꼭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달력을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미리 또 우편으로 두 분을 또 벌써 받으셨다 그러던데 두 분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또 도전한다. 일단은 좀 채팅만 해놓고 한국의 아름다운 스님이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닐까요? 이거 어느 순간에 언제 이런 걸 해야 될까? 2000년도 중반 같은데 2000년 중반. 예, 그 아베가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가만히 뉴스를 보다가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뭔가 혼자 열받으면 뉴스 볼 때 텔레비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이걸 많이 알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이제 독도 티셔츠를 만들어서 처음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는 시간이 외국에도 보내고. 외국에는 어디를 보내요? 이제 외국에 아는 사람들. 외국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면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내고. 외국에 보낼 때는 뭐 영어가 들어갑니까? 밑에 조그맣게 있지만 의외로 또 한국에 찾아온 외국 사람들이 선물로
한글이 들어간 티셔츠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찜질방 이런 티셔츠 많이 그게 입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입고 다니도록 이게 주죠. 그래 가지고 그 티셔츠를 만들고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서울상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 그 정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게 조그만한 일이 아닌데 우리 이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조그만한 일 스케일을 이제 우리가 대충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 일은 굉장히 조그만한 일. 아,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 문제 보면 그만하세요 이제. 역시 올해 첫 수다의 미끼를 지금 제가 잘 띄웠습니다. 완전히 미끼에 덤성 물려갖고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오. 독도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제 그 단체에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자기 시간을 내는 사실은 제일 쉬운 건 그냥 앉아서 클릭 몇 분 하고 결제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제일 사실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작은 일이다. 저희 편안하게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 부산에서 뭐 이렇게 독도는 아름다운 한국의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티셔츠를 안 입어본 사람도 아마 좀 그래. 거의 여기서 그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여기 열는 게. 티 입은 건 봤어요. 모르는 열는 사람이 게까지 좀 잘 안 한다. 알겠습니다. 바쁘고 이러거든. 아베가 지금도 일본에 걔가 그만두면 이제 그만 만들 텐데 계속 들어가지고 갈 수 없지. 그래. 어쨌든 아가리를 지도를 받은지 모르는데 아예 눈소리를 못하게. 여튼 지금 우리 또 저기 일본군 그래. 성노예 보자. 성노예 문제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는데 저는 좀 정은이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나씩 날리면서 사과할래 말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정은이 어제 저기 신년 회견할 때 보니까 트럼프도 꼼짝 못하대. 그러면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밖에 말 못하대. 자기 책상에 단추가 딱 있다니까. 여튼 일본에 우리 우리사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독도 티셔츠를 입고 길을 가셨어요? 일본 사람들도 입히고 자기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니 영어로도 써져 있잖아. 일본도 있는 걸 잘하는 것 여튼 알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아주 가벼운 일인데 쓸데없이 걔는 그거를 질문을 하느냐는 지금 편찬을 지금 저한테는 드렸습니다. 아 졸라 쪽팔리네요. 자 그래요. 그렇게 갑시다. 그때 즈음에는 한의원을 하신 지가 얼마나 뱅크더 티셔츠 하실 적에 그때가 아마 2007년 한 10년 좀 전이다 그죠? 한의원도 그쯤에 제일 처음 오픈한 거는 97년 9월 1일 97년 그럼 이제 거의 20년 됐네. 자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공연 기록하게 된 계기. 원래는 제가 97년도에 오픈하고서 2005년 정도까지는 한의학 공부에 이제 좀 매진을 했었습니다. 개인 생활이 없이 한의학 공부에 매진을 했었을 때고 이제 2006년도부터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공부 안 하니까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평상시에 제가 이제 영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대학 다닐 때는 뭐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화 하나 보고, 옛날에 조조할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 보고 점심 먹고. 요즘도 영화에 준다는 저도 하긴 해요. 5,000원. 그래서 어느 때는 또 한동안 없어진 적이 있었던 것 지금은 같아요. 다른데. 그래서 항상 주말 일요일마다 영화 2편씩을 보고, 근데 그때 영화를 볼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안 보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 프랑스 영화, 상 많이 받은 영화는 안 봤어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영화 떠고 나면 극장에서 잘 안 했는데. 오락성은 절대로 버리죠. 예술성과 오락성 사이에서 전혀 고민이 아니고 이제 오락성을 선택하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많아지니까 2006년도 이럴 때 내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거기 담아놓은 코드를 읽을 줄 모르니까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제 영화 동호회 가입하고 그 영화의 이해라는 책을 있더라고. 그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텍스트로 이제 잘 보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사서 이제 보다 보니까 영화는 사진의 연속인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배우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영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왜 사진으로? 사진이 더 처음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장면들을 이해하거나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화는 소설이라면 사진은 시 같은 느낌. 한 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근데 영화는 음악도 넣고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진은 내가 생각하는 걸 한 장에 딱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동선 씨라고 그 사진 평론가가 계신 시들이 팀을 짜가 그때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팀을 짜서 이제 부산에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이제 사진 이론 수업을 듣는 중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사진가 최우창 최우창 씨가 그 수업을 같이 듣게 됐어요. 사진 수업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너는 사진을 업으로 하는데 이 수업을 왜 들어다니냐. 자기는 상업 사진만 찍었는데 예술 사진을 찍고 싶어서 들어러 왔다.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최우창이를 알게 되고 최우창이를 통해서 남산놀이 마당을 알게 되고 저기 있는 저기 초서방을 여기 초서방. 저 안에 쌈수다 여기 앉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초서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공연, 풍물 공연 찍다가 초서방이었는데 연극에 대해서 조예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초서방이 형님 저하고 같이 연극을 보러 다닙시다. 그러더니 자기는 박람회 가고 나는 이제 이 바닥에 밀어넣는 하여튼 그 사진 수업을 통해서 최우창을 알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까지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먼저 처음에는 행사 그런 사진 공연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여기 이제 지금 안 오시는데 공간수업장에 그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황무예 씨, 전상대 씨 거기서 저기 박정우 씨가 대표로 있는 아트 레볼루션에 저 친구 말고 박준성이라고 정비 씨가 알아요. 박준성이가 출연한 연극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복순이 할거 아니가? 저 박정우 대표를 만나고 박정우 대표를 만나서 복순이 할 때 우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그걸 보러 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야, 너 이런 걸 기록을 남기느냐? 안 남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연 연극 사진은 그렇게 사실은 저 친구를 찍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자, 그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무엇이든 그냥 여쭙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마구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던 중간에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요. 야단치셔도 괜찮고 칭찬하셔도 괜찮고. 그 당시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약간 이게 연극은 영화는 남아있지만 필름이 연극은 한번 올리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 극단에 그 다음에 또 신입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 딱 고생해서 작품을 올린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기록을 남기고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는 사람 극단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러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굳이 남겨야 됩니까? 남기는 좋죠. 근데 예산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예산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귀찮고 예, 그래 안 해요. 일부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연극은 할 때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그 한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해줘야 되죠. 요즘 그 자료로 많이 필요하죠. 자료가 필요하니까. 요새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지금 옥수로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큰일 하고 있죠. 근데 자기는 아까부터 자꾸 작은 일이라 그래요. 아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마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그냥 맥 버튼 눌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부산에 여러 공연장에 다니시면서 다 찍어주고 지금 우리 부산 연기에서는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될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래 생각하세요? 저는 아시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3, 4년 됐죠. 그때부터 계속 제가 말 안 해도 그때 알고 오셔갖고 딱 찍어 해가지고 아직 제가 대접도 한번 해드리고 대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자기가 그냥 단순 누르고 있으면 되는 일인데 뭐 생각 빠져요. 그러면 하고 그 필름은 접속으로 다 드리고 펜도 따로 또 보관을 지금 보관 다 하고 있고 지금 몇 편쯤 보관해놨습니까? 몇 편이 나도 찾아오면 되네. 100편 넘을걸요. 100편 넘습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부산에 이제 뭐 연극사를 또 이렇게 정리하는 때가 되면 또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극하는 우리 김문호 선생님 그렇죠. 오늘 현재 149개가 올라가 있네요. 아이고야. 올라가 있는 게 149개. 안 올린 건 연극만? 연극 무용 뭐 아, 다. 근데 어쨌든 그 최근에 연극 공연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어쨌든 그거를 뭐 다 보러 갈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기록을 나중에 또 이렇게 되살려 보기에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료하시다가 오시면 시간이 진료에 그 전에는 이제 단축 진료하고 갔었는데 단축 진료. 얼마 추석 이후부터는 5시까지 아예 진료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축 안 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진료 시간 아예 5시간 9 to 5로. 전에는 10시부터 7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시부터 5시까지로 마치고. 조금 이제 땡기고 일찍 마치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공연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픔이 있죠. 돈을 이제 받아갖고. 그래서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위험만에 와 그래 공연 한국도 멀리가고 쌀빠지게 만들어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몸살 나가지고 이틀 저기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제 공연 문해진흥 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금을 거의 해 단위로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보통 신청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예산이 나오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다 보면 11월, 12월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래서 해 넘어가서 좀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대통령을 바꿔도 안 되는 일이면 뭘 바꿔야 되지?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나? 법을 만드는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의원을 바꿔야 되겠네. 준산이 12억 달까지 마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한번 선정된 기획은 그 해에 3년 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망치만 한번 치면 되는 일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 중에도 좀 우리가 그분들을 좀 만들어내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광현 씨가 하면 전 이미 의원입니다. 아 맞네. 스스로 막 하기 싫다고 전화 빼다봤는데 저 혼자 그냥 다 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굉장히 다른데 아 씨발 괜히 불렀어. 자, 이제 순서 갑시다. 자 이제 한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또 우리가 쉽게 잘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의사. 원래 저는 과학, 이렇게 기계 만지고 이런 걸 손대주가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좋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로 방송반을 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방송국을 만들고 한의대가 양대에 따로 떨어지는 한의대 가서도 이제 방송국 만들고 학부사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을 갈 때쯤에는 공대나 물리학과 이런 그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전산기공학과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쪽으로 한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취직이 되겠느냐. 성한 사람들도 취직이 안 될 텐데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래서 부모님이 약대나 한의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많이 싸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난그 당시엔 철이 없었겠죠. 뭐 먹고 살아도 좋다. 막 고집 부리고 싸우고 그랬는데 한순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주셨는데 그 소원 하나 안 들어드리면 못 들이들 게 뭐가 있겠느냐. 부모님이 한의대 가라고 했지 한의사 하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일단 학교는 가주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럼 한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전산학과나 이런 데를 진학해야 돼.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한방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드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한의학을 해볼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이루고 오게 됐고 아까 2005년까지 공부 끝내고 나서는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취미 활동을 사실은 이제 늘 계속 하고 있는 원래 꿈꿨던 이제 그 공부를 하면 되는 것도 그거 사람 나름인데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해도 안 돼. 1, 2년씩 24시간씩 12년을 해도 안 되던데. 저는 삼수 하고 삼수. 근데 항상 다른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글자를 보는데 책을 하나 읽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과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난 그게 제가 찾은 방법인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책을 보면 책이 안 읽어져가지고 항상 3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를 처음에는 그냥 연필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줄줄 꺼면서 봐요. 그 다음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연필보다는 조금 적게 꺼면서 보고 그 다음에 파란 볼펜, 검은 볼펜 거의 키워드 나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돼가면 이제 거의 키워드만 가지고 그 다음에 형광펜 이러면 그건 이제 그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면 책을 볼 때 그 키워드가 보고서 내용이 생각나면 이제 넘어가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걸 하나의 극복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책 볼 때 아직도 그 필통이 없으면 책을 못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마 나름대로 찾았던 그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교과대학 우리 한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중고등학교 공부하듯이 모든 책다 그렇게 보려면은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주는 혜택은 이제 간우였죠. 제시, 삼시 뭐 이런 거. 개그인데 아무도 안 주세요.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제시상 이런 게 없구나. 제시상치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안 하면 그냥 빵꾸지. 우리는 빵꾸 나면 6억이 되기 때문에 어. 제시 주고 삼시 주고 아니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나는 들어서 자주 들어가는 게 버릇될까 싶어서 걱정하면서 다녔던 사람이라서 제시 삼시 이런 말 처음 들어봤네. 아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셨으니까 아무도 웃음이 안 나왔던 거죠. 네. 이게 동시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3번까지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교수님 말하는데 시험 못 친 애들을 추려가지고 시험 한 번 더 치게 해주죠. 그건 이제 문제는 완전히 따로 내가지고. 문제는 따로 내고 제시에서는 아무리 잘 쳐도 뭐 80점만 준다든지 제한이 있고 상한선이 제한이 있고. 그럼 이제 한 대학교 삼수 과목이라도 F가 과락이 되면은 6업이고 그다음에 평점이 2.0 이하면 또 6업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다 무시하고 살았던 개념이어서 도대체 감이 안 오네. 못 봤어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니 저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쉽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또 그다음에 되게 그냥 쉽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아까 영화 공부하다가 사진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갔던 것도 아마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먹는 거랑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웃네. 그래요. 그게 참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부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드리지 이런 거 갖다가 그 재미가 또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매력이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골치 아픈 고문 그래 많은데 일단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진다고? 아픈 분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뭐 거창한 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데도 좋아질 도움이 된다는 게 제일 보람입니다. 그게 공부를 하면서 실제 임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바로. 보통 수양의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인천 일어날 때는 완전히 뭐 뺑뺑만 돌지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조금 웃기는 얘기죠. 네. 제가 지금은 침을 좀 놓을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근데 제가 97년도 9월 1일 날 오픈했을 때 한 번도 침을 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에 침을 배우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조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온초학이라고 약초에 대한 교실에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약초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약 짓고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침을 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이 아마 월요일이었을 텐데 97년도 9월 1일 또 월요일 또 기억하고 있어. 저렇게 죄송한데. 왜냐면 월요일 날 이날 시작하지 뭐 이렇게 집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것도 9월 1일이고. 아니 8월 뭐 언제겠지? 8월 31일. 그래서 8월 그 전에 토요일 날 오픈식은 하고 8월 31일 날 오픈식하고. 하여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정리 좀 하고 월요일부터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일요일 날 정리하고 나갔더니 동네 체한 사람이 침 맞으러 온 거예요. 속을 꿀꿀꿀꿀 그러나 최대한 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침을 놨어요. 이게 술 취한 사람한테. 체한 사람 그 당시에는 음주 시도를 안 했어요. 완전 그만할 거예요. 완전 그만쓸 때 됐는데. 체한 새끼가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분이 다음날 안 오시면 나 생각은
딴 데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이 그렇지. 여튼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게 9월 1일인데 97년 그 해가 다 가도록 제가 하루에 10명을 넘게 환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인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약을 좀 진행했어요. 아, 약은 많이 썼어요. 그 10명 다 행문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옛날에는 약을 지어. 그렇지. 약으로 다 이렇게 사기친 사람들 되게 많죠. 보약을 본초가 지금 그냥 아무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보약부에 든 데려가고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한 개에 그냥. 그 하루에 10명이면 200만 원, 300만 원. 제가 그 조교를 하기 위해서 남았던 그 본초학 교실에 이제 이성 교수님께서도 제주도 분이셨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제가 존경하고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들이 아프면 처방을 받으러 가죠. 항상 그분한테 가고 그런 정도. 한의사들이 처방을 받으러 가는 한의사. 그래서 그분 어쨌든 교실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10명 뭐 이렇게 봐도 약을 드시니까 문 닫을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 해에 이제 97년 겨울부터 스타디를 짜가지고 침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그 스타디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재를 정해가지고 스타디를 하면 오늘 본 게 내일 오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면 그 한 주일 동안은 계속 그거를 써보고 될 때까지 어차피 환자 안 많으니까 한 명 잡고 뭐 될 한 때까지 시간씩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쁘면 환자가 많았으면 처음부터 익히기 어려웠던 건데 왜냐면 바쁘면 그냥 아프면 아프다는데 쭉 놔주고 빨리빨리 환자를 처리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원래 환자가 안 많았기 때문에 한 명 잡고 이렇게 한참 동안 쉬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해가 싹 지났는데 10명이 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11명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바빠가지고 한 명 더 늘었네. 하는데 그 차이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또 20명 넘을 때 또 정신없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뭐든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 잘 쓰는 말 중에 드립다 해야 된다는데 뭐 하나 딱 잡았으면 될 때까지 막 해봐야지 뭐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거는 맞는데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안 되면 빨리 때려쳐야 돼. 농담이고요. 어쨌든 10명의 한의사가 유지된다는 거는 그때도 약값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받았다는 보통 시세에 맞게. 그런데 저희들은 좀 막차를 타는 경우여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예를 들면 제가 97년도에 오픈을 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한의원 가서 약 지으면 그 당시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때도 그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옛날 선배들이 다 벌었던 거죠. 맞아. 때를 잘못 만나서 오늘 더 벌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좀 한의사에 굉장히 편견이 많은 건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약을 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진단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말만 해요. 자기 환자가 지가 어디 아픈지 다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어쩌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설명하면 그래 하면 되겠네 이래가 내보는 사람이어서 그러다가 뭐 이상하게 뭐 성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거 찌어갖고 뭐라 이러면서 이제 좀 천천히 죽을 거다 해서 그러니까 한의사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때부터. 여튼 10명 그러니까 잘못은 박근혜 정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문재인 정권이 똥을 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명박근혜를 9년 동안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다음 대통령 하지 말을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느 놈이 할지 모르지만 욕 먹으면서 할 거라고. 욕 먹는 것이 팔자지 뭐. 잘하지도 않고 또.
잘한다고 해야 되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튼 그 11명하고 19명하고는 같다는 얘기잖아. 그게 느낌이. 조금씩 사람들이 그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는 뭐 그냥 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 단위수가 딱 바뀌면 아 졸라 바쁘네 이래 되고 아또 졸라 큰 사람도 오고 그만하면 되겠는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큰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 한 명 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한 30명 정도 최대치가 예약을 받아서 30명 정도 안에서는 안 그러면 워낙 꼬불꼬불거리면서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 이거 써가지고 있으면 돼 생선구이 좀 먼저 가요 뒤로 돌아와. 궁금하신 거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여쭙지 못하고 있었던 거 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또 보세요. 굉장히 다 우리 웹쌤 다 닮아갖고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끼를 너무 제대로 끼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힘드실 텐데. 생선구이 집에 먼저 가 계셔도 됩니다. 2차 할 자리에. 여기 굳이 안 있어도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뭐 편안하잖아요. 7시, 아까 이제 7시, 이런 무리들을 만나기 전에는 7시까지 한번 하면 편안하게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렇게 쭉 다녀봐도 한약에 대한 편견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힘든 게 편견을 많이 가지고 편견을 조장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미 순수하게 뭘 하기에는 너무 상업, 그러니까 경영은 어떤 영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자율적으로 맡겨놔버리기 때문에 제 역할, 그거는 의학이 또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의학이 의학으로서 기여를 잘 못하는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오케이. 이제 어떤 마음인지 대충 뭐 이렇게 진짜 갑니다. 근데 일본에 갈 때 같이 한번 따라간 적 있죠? 아니요. 아닌가? 일본에 갈 때 같이 갔어요. 일본에 갔을 때 운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한테 길 물어보겠죠. 일본에 살았던 사람이 일본에 처음 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면서 네, 원장님한테 너- 여기가 어디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정상적인데 여기다가 뭘 물어보면 안 되겠다. 답이 잘못 나올 것 여기 같아. 우리 이스카레 김도희 팀장이나 맞다. 예, 여기 오수키 작가님 같이 우리 어때? 부사팀에서 이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다는 게 치료에 대한 치료에 얘기를 대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처음 갔을 때 이제 저도 그 이전에 한의학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좀 약간 걱정이 됐어요. 어쨌거나 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떨까 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갔고 처음 가서는 사람들이 조금 낯설어하고요.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좀 이렇게 엄격하더라고. 구분이 그러니까 잘 돼 있다는 것도 어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뜻 이렇게 못 치고 들어가다가 어쨌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침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일정이 없었는데도 하루가 빡빡할 정도로 계속 와달라고 내지는 저희가 있는 숙소까지 와서 침을 맞고 가기도 하고 해서 뭐 놀러 거의 못 다니고 거의 진료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 정해놓고 네. 해야지. 아니 근데 처음에는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다짜고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해서 가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예. 아직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못 만들고 있는데 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그 비전문가고 관찰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의학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회성 여기
이 달력에 또 보면 네, 이제 자료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몇 쪽? 8달. 우리 자, 달력달 6월달 그림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6월달은 이게 프라하에 갔을 때입니다. 프라하에 가서 프라하는 체코잖아요. 체코 프라하에 가서 한의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거기 강의를 들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시연을 하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7월달을 보면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그 순례샷 코스에 아퍼 이라크 아퍼 봉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 하려고 하면 대상들은 많은데 이거는 일회성이고 그러니까 저기 정우성이도 이제 한번 실적 가가지고 졸라 잘난 척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이벤트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다녀보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현지의 교육기관을 만들든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그러려면 20년, 30년 길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손 놓기 전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거니까. 알았습니다. 괜히 이벤트 한번 만들어 보내니까. 근데 한번 실제로 한번 그런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8월달은 우리가 참 호주에 갔을 때는 지금 이게 다 외국에 나왔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국내도 있고. 미로라는 집이. 여기 이제 우리 3월달 달력에 보면 애기들이랑 우리 강아지가 같이 있는 사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얀 강아지가 이름이 미로입니다. 얘가 2006년산이거든요. 2006년 데려왔는데 우리 구서동에서 제가 한의원을 할 때랑 이제 같이 이제 쭉 지내왔죠. 근데 항상 이 한의원에 데리고 왔다가 퇴근하면 데리고 가고 하는데 여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자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항상 침 맞고 강아지를 안고 데리고 놀고 이렇게 하면 그 무서움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야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자가 아니고 미로 보러 가자 이러면 애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와가지고 미로하고 놀 생각에 와가지고 침 맞고 미로 만지고 있다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그러는 이제 여기 제일 왼쪽에 사진은 판 댄스 시어트의 그 소정원 대표 딸내미고요. 여기 하얀 강아지가 아까 미로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올해 해가 바뀌어서 12살. 요 밑에 2006년산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하얀 고양이. 걔는 이름이 한이에요. 한이. 그리고 지금 여기 새까만 강아지 우리 제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는 이 새까만 강아지가 얘는 이제 3살이에요. 원이. 그래서 얘들을 이름을 달아서 부르면 미로, 한이, 원이가 되는 거예요. 미로 한의원이 된다는 거지. 네, 그 한의원 이름을 따서 들어온 순서대로 이름을 하나씩 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11개월 된 강아지를 하나 더 입양을 했었는데 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로, 한이, 원이 이름을 다 줬는데 얘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가? 뭐 입니다. 아니면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사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관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우리 술자리에서 제가 많이 풀고 컨디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컨디션 맛도 없고 효과도 없지만 특징은 괜찮아요. 얘기 나도 상관없어. 우리 그 이명박 박근혜도 함부로 얘기해. 간을 보하는 처방인데 그냥 술에 타서도 먹고요. 뭐 그러면 하는데 그다음 그게 단점이 뭐냐면 그 다음날 너무 멀쩡해가지고 또 달리게 된다는 게 단점인데.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관이라고 이름을 짓자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걔는 구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품 강아지로 가자. 여튼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이제 해외까지 이제 나가서
이제 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치료 방법. 치료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 오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도 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좀 이벤트를 한 번씩 이렇게 적절하게 써보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렇게 정직하게만 무직하게만 이렇게 좀 살지 말자. 우리도 명박이처럼 이면 합의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살자는 얘기지. 근데 저는 그 외국 그거보다 지금 국내에서의 한의학이 좀 더 관심이 좀 가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까지 찍으시면 카메라 부사질 수가 네, 있으니까 그만 찍으세요 이제. 아까 이제 김상화 선생님이 또 한의사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한의사 중에 약지에다가 진짜 슬쩍 스테로이드 넣는 의사가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보다는 양의학 하는 놈들 중에 더 나쁜 놈들 많죠. 진짜 믿으면 안 되는 놈들 많거든요. 오늘 양에서 하는 사람은 알았구나. 네. 한 나와서 바로 몸매를 그 안 해도 될 수술을 막 해가지고 그 수술 전날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환자한테 도망가세요. 그냥 그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막 바꿔서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 지금 서면서 개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학이라고 더 절대 믿을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의사 뭐 의학계 본연의 그냥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데 좀 궁금한 게 한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쯤 양의학이랑 한의학이 좀 세게 붙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양의학 의사들은 굉장히 센 데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 아마 최고의 권력 집단이고 이해 집단인데 거기에 좀 2등입니다. 1등은 약사입니다. 그래요?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한 그때쯤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 제일 점수 좋은 애들이 그때 한의대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최고학과였었어요. 의대를 누를 정도에. 근데 지금은 또 그때와는 영 다른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의학 이 위상이라든가 그러한 위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떤 사회적 요인이 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양의학이 계속 밀려서 그런 건지 백 원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한의학, 양의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의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걸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급여 체계 자체를 지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보험 없애는 거 비급여. 비급여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뭐냐면 의료라는 상당한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인데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리적으로 방치를 해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데 시작을? 박정희 때. 확실히 박정희는 진짜 뿌리 뽑아야 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사회였고 이건 이 얘기는 이제 짧게 할게요. 사회였지만 그래도 북한은 공산국가였잖아요. 의료가 무상이었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국가들이 장벽 쿠바를 예를 들어서 하여튼 독점 얘기하면 또 우리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상당히 자율적인 부분에 맡겨 놓으면서 비교부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계,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합의를 한 거죠. 행위랑 수까지를 인정한 거예요. 의사들하고 이제 합의를. 그렇죠. 그 당시에는 병원들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병원은 지었지만 입원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병실이 다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협회하고 이제 당국하고 이제 사바사바 한 거죠. 우리가 그럼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갈 테니까 이걸 해줘. 한 게 행위당 수까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행위당 수까지가 뭐냐면 우리 왜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주고 뭐 CT 찍으면 뭐 주고 뭐 하면 주고 약 처방하면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당 다 돈을 주도록 수가가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더 많이 해오면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가면은 막 무조건 검사 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의사들이 주장하는 게 좀 전혀 근거 없는 부분이 아닌 거는 또 있어요. 그 수가가 원가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급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급여는 보험에서 줘요. 보험공단에서 이제 치료하면 치료한 대로 준다고. 근데 비급여라는 거는 주지는 않지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비급여가 아닌 거는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뭐 무슨 주사기 바늘 같은 거 밖에서 사와 하든지 아니면 이건 보험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너가 부담해야 돼 하면서 비싸게 받으면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비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비급여는 100분의 100을 본인한테 받아도 되도록 해놨다.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이 급여 아닌 새로운 방법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걸 만들려고 하는 변칙적으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 자신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시설 투자 이런 데 많이 하고 결국 시설 투자 뭐 병원에 갔는데 뭐 삐까뻔쩍하게 해놨다. 결국 그 내가 돈을 내는 거 국민이 돈을 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시설 투자 안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되게 쓰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제가 한의학은 근데 한의학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한의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아까 옛날 사람들은 막 가서 한약 한 지 지으려면 그 당시에도 10만 원씩 들고서 약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명 보면 문 닫고 놀러 가는 거예요. 특히 뭐 오늘 녹용 넣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제 뭐 카드 치러 가는 거야. 그래도 그 당시에 월급이 직원 하나 써도 월급이 뭐 몇만 원 하는 거 안 한 그런 시절인데. 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해에 의료보험 이걸로 지출하는 걸 급여라고 한다면 급여 중에 1년간 연간 지출하는 급여 중에 한 방에서 차지하는 게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다 10% 미만일 거예요. 4%예요, 4%. 직업만 되는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되냐면 의료보험의 한 방에서도 그 의료보험 제도 만들면서 한 양방이 동시에 출발하는 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는 나중에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부탁 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수가를 책정해요. 양방은 이미 외국에 예도 있고 하니까 수가를 책정하기가 쉬워요. 행위를 가지고 수가를 책정하기 쉬운데 한 방에 대해서는 외국에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관절에 놓을 때 양방에 얼마를 받는가, 그러니까 그 몇백 원인가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으로 침수가를 이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침수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 개 놓고 두 개 놓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놓거나 100개 놓거나 똑같거든요. 5분 놓으나 10분 놓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시키면서 정부에서 뭘 했냐면 너는 한약이 있잖냐. 그걸 비교부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나중에 제도로 굴려가면서 수가를 개선해자가 초기의 합의였거든요. 이면 합의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합의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 수가는 그대로 남아서 매년 몇 프로 인상만 가지 새로운 항들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이거 수가를 늘리려면 결국 저쪽에서 뭔가를 줄여야지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비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값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옛날에도 10만 원 했던 게 지금도 10만 원 하면서 뭐 크게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자꾸 특화된 어떤 클리닉, 비만 클리닉.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토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클리닉 위주로 자꾸 프랜차이즈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침 열심히 나봤자 그게 병원 경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잘 갖춰서 큰 거 하나 파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외면되게 된 멀어졌다.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결국 한 의학 자체가 좀 점점 죽어가는 양상이 그러니까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일본이나 네. 외국 중요한 가봐도 그게 시들시들한 게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침수로 있는데 맞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고 하다가 맞아보면 게 다르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거죠. 자기 주위에서 항상 보던 건데 뭐가 다르겠냐, 우리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조식품이 막 나오면서 또 한이 약을 많이 안 짓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중금속 뭐 이런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사실은 방치해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자기는 한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웃긴 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당귀를 재배를 했어. 이게 한의원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법으로 된 지 오래됐는데 그 의약품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장유농약이나 이런 검사를 다 해서 규격으로 포장을 해서 그 포장된 것만 병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길에 시장이나 옛날처럼 건재상 이런 데서 그걸 못 쓰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한의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의약품인데 얘가 지하철역 앞에서 팔면 그냥 그 농산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규제 범위 밖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됩니까? 다 바꿔 사업하는 내가 안 거예요. 그랬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그렇죠. 바꿔 싸움인데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의료 체계가 민주화되어 있고 이렇게 진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보장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꾸 딴따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아니,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97년, 8년 이럴 때부터 독일에 저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독일 사회가 정말 합리적으로 이게 참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제가 명륜동에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주택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쏙 들어와가지고 침 놓는 걸 봐도 되느냐고 보라고 자꾸. 이 사람이 보더니 독일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아줌마인데 그러니까 독일 벽면 한국에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간호사를 하다가 옛날에 파도 왕구들 간호사들 갈 때 같이 가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다시 의대를 가서 심장외과 전문의를 하는 독일에서 다시 의사가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는 친정이니까 한 번씩 나오고 또 자기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서도 침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로 거기서 하는 거는 이침 놓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한국 올 때마다 이제 서면에 침술 학원 이런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년에 한번 참관을 하겠다고 해라고 했더니 보고서 이분이 독일에 돌아가서 비행기표를 보내왔더라고.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 환자들을 좀 봐주고 나한테 침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 독일을 가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전부터 저는 독일에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병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죠. 근데 독일은 다 무상 진료거든요. 그럼 무상이가 그런 말은 교육도 무상이고 거기도 의료도 무상이고 거기도 무상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이제 은퇴하면
우리처럼 막 도시에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저 시골에 이렇게 조용하게 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 그런 거는 이제 유상으로 하고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인 어른 세계는 무상이라는 거지. 기분 다 무상. 거기까지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 의사 따라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봤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용해. 그래서 야, 여기 가서 노는 날이 아니고 여기 예약한 날. 그 사람들만 쭉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환자 중에 만약에 CT를 찍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CT 있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전해서 이 사람을 예약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찍어. 병원에서 예약해가지고. 네. 그러면 찍은 결과물을 이 사람이 보고 리딩을 해주고, 근데 찍을 때 거기 기사들이 붙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그 작업한 거는 그 병원에 주고, 판독하고 이런 거는 이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환자를 만약에 수술해야 된다.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수술방을 예약을 해. 그리고 환자 보고 며칠 날 라고 하면 이 사람 가면은 거기 수련이들과 간호사들이 이 사람 수술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면 이 사람 가서 수술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사람한테 지불을 하고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은 그 병원에 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그래서 작년에 그분이 한국에 나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상으로 하는데도 의료보험 재정이 남아가지고 국민 1인당 100유로씩 돌려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띵가 먹는 놈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이제 띵가 먹는 놈이 워낙 많아. 도둑놈들이 의사들 중에 덕실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 뭐 약이라든지 재료비로서 뭐 치료에 필요한 어떤 재료들은 다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남고 우리는 맨날 왜 모지라고 비교보 부분을 더 남겨야 된다고 자꾸 더 확대해야 된다고 지랄하는지. 이게 이제 그래서 면허 받은 도둑놈이라는 말을 도둑질을 면허를 가지고 하는 새끼라고 이제 얘기해요. 오늘 양의사 한 명 하셔야 되는데. 그 양의사가 한의를 치밀라도 괜찮다는. 거기는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그러니까 학회가 있는 거 친구학회 의사들 중에 친구학회를 할수 그러면 주말반처럼 자기들끼리 세미나에서 수업 들으면 자격을 인정을 해주면 보험에서 급여를 줘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치료 방식을 굉장히 첨예하게 다치잖아요. 양의사가 한방 치료를 했다 해가지고 한방에서 고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우리는 제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바꿔 싸움이라는 거. 네,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금방 제가 이제 왜 이쪽은 남고 이쪽은 모자라느냐. 여기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공성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공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만큼 극대화 될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 양의와 한의의 문제도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면 못 풀릴 이유가 없어요. 방점을 국민한테 두면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그 공공성에다가 안 두고 양의가 파일을 얼마나 차지하고 한의가 얼마나 차지할 거고 이것만 관심이 많으니까 다 도둑놈들 말짱 백광현이라는 사람 빼고 나머지 다 도둑놈들. 거기다가 한의사들과 또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 자 그룹으로 가면 또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한의사들의 그룹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무슨 청자 들어가는 한의사들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한번 해봅시다. 알아보실까요? 그건 술수다에서 술수다에서 카메라 끄세요. 그 청자 들어가는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은 그 양반들이 거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민주 무슨 뭐 이름을 바꿨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술수다에서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오케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양의사들도 이제 이렇게 공공성을 앞세우고 활동하는 좋은 의사들이 사실은 많이 있긴 하죠. 많이 있긴 한데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명박근혜 이런 세력들하고 가까이 있는 이 잡놈들을 이제 우리가 청산해내야 되는 게 곳곳에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하죠. 그 이제 무슨 질문을 저한테 왜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예, 한 번도 안 온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한 양반 약간 분쟁과 관련 있는 질문인데 최근까지 의료기 사용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한방에서 뭐 이렇게 진단 관련해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방 쪽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생각하면 누가 편하냐를 두고서 어떤 게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진단비가 어디로 가느냐를 놓고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기 싫은 쪽과 갖고 오고 싶은 쪽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처럼 하면 되지.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진단 받으면 저기 이제 진단하는 건 저기 사고 이제 잃는 건 여기로 이렇게 숫가를 좀 나눠주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요. 니는 기계도 안 갖고 있는 놈이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지. 자, 이런 이야기 이제 조금 이 정도에서 거치시다가 너무 자꾸 성질이 나서. 여기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촬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극하시는 분들 자료를 남겨주시고. 그런데 원장님 말고도 그런 것을 미디어 쪽으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 하신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음악, 네,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돈을 받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돈을 받지 않고 촬영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돈을 받고 촬영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이에서 어느 좀, 느끼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고민해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공연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한번 연극을 올릴 때 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건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고 할 때 꼭 연극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진 기록비, 뭐 동영상 기록비를 책정해 놓고 시작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행들도 사실은 조금 더 바뀌어져 나가야 되고 예산 신청할 때도 그런 게 이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극 소극장에서 공연 기록을 찍는데 만약에 업자를 부른다 하면은 최소한 5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50만 원 이상 주고 극장에서 찍을 그런 연극이 아무도 없어요. 부산의 경우에 네,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도. 모르겠죠. 근데 거의 없으니까 뭐 백스님께서 무료로 한다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내 시장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 밥그릇 뺏어가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봐봐. 내 돈 받고 할 수 있는데 괜히 니 때문에 지금 돈 못 받고 계속 그런 분들이 쓸 자리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은 이런 팀들 부르면 카메라가 몇 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게 한 200~300씩 사실은 이렇게 들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공연 1시간 하면 그 1시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편집하는 다른 작업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별로 이렇게 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걸 무슨 재능기부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거 하나 촬영 가서 1시간 찍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예를 들어서 찍은 카메라 대수만큼 편집하는데 드는 시간이 진짜 많은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려를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행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관행이 또 예. 이제 대답을 좀 더 드릴게요. 전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의뢰가 왔어. 근데 예, 뭐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한테 꼬리를 잡혔는데 우리가 예산이 책정된 게 얼마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연결을 해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 광고에 나오는데요. 이바국길 이런 데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구청 애들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공짜다. 해설사한테 받는 게 공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물론 뭐 구청에서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되게 해설사에게 근데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씩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문화해설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 해설사에게 뭔가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의 페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도 된다 이런 어떠한 안도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좀 다 다른 개념이긴 네.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몇백만 원, 50만 원 이상의 그거를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5만 원을 지출하든 10만 원을 지출하든 누군가에게 지출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 사업을 오고 가고 할 수 있게 할수 이게 5만 원 받아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고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지금 이제 백광 씨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실제로 뭐 예산이 10만 원이 됐건 5만 원이 됐건 뭐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곳이면 그 예산에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도 이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이런 걸 이제 축소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말용하는 얘기고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개 이제 우리가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공짜가 아닌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로 그런 걸 악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바웃기의 해설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문화적 향유를 다르게 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개념이 문화까지 확장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공짜라고 무슨 관에서 하는 것들을 다 공짜로 그냥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공짜가 아니죠. 그건 내가 낸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여돼서 내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 절대 공짜 아니고, 그 선생님이 내신 세금만큼 돌려받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적 복지 혜택을 지금 누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이제 대가가 좀 어느 정도 나오면 좋지 않겠냐는 건, 그건 이제 그 단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부분인데, 그것이 굳이 백광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직접적으로 갈 필요 없다. 아까 이제 김상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누군가 또 부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 극단 위주로 이렇게 하고 한계는 있지만 또 새로운 데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부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결과물이 좋진 않다. 왜냐면 한 개 놓고 가서 저는 혼자 움직이면 카메라 한 대로 찍기 때문에 풀샷 찍는 거 어렵지 않다. 카메라 여러 대 들어가면은 그게는 어려워지지만 한 개 들어가고 세워놓고 찍는 건 내가 시간만 되면 해드리겠다 라고 하죠. 그거를 통해서 또 더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하시는 그런 기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연했던 거를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죠. 그건 출발부터 그런 의미로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풀샷으로 찍어드리는 거는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하겠다. 근데 진짜 올 연말에 11월, 12월
제가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작업을 하는데 국립이 하도 밀려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막 찍고 다니다 보니까 못 차이 나가지고 하여튼 이틀 동안 고생한 적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부탁을 좀 안 하도록 여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5만 원을 만드는 드리더라도 결과물은 드리라고 이제. 제가 만드는 결과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매기고 제가 그런 의미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기 문제의 때문에 핵심은 이제 굉장히 가서 이제 단추만 누르면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에서 세팅하고 앵글을 잡고 그 누리는 시간을 정하고 이게 사실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이제 쉽다라고 이제 표현해서 이제 쉬운 것이지 실제로 그냥 영상을 찍어주라고 하는 게 후반 작업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통으로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압축만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것만 하더라도 한 며칠을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공연이 재미있으면 더 좋다. 뭐 그것까지 좀 욕심도 많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나는 기록을 잘할 테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참가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왕이면 가서 보는데 재미있으면 더 좋다. 그렇지, 눌러놓고 함께 즐길 때 이제 같이 재밌으면. 눌러놓고 졸고 일하면 제일 민망하지 않습니까? 자, 아직 그래요.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이성규 선생님이 굉장히 갑자기. 어쨌든 와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아니, 굉장히 젊은 연출들과도 더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백생이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많이 올리셨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여기 이제 모시는 분을 30, 40대로 주로 설정해놓고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은 벌써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패를 끼쳐야 되는데 안 모셔도 됩니다. 김연세가 지금 어쨌든 70대 아니 60대입니다. 아직 청춘이십니다. 여튼 이제 이제 쟁이들하고 이제 부대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거꾸로 이제 진짜 이 인간들하고는 정말 같이 뭐 찍기나 말 그런 얼굴도 안 보고 싶다.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술수다에서. 안 좋은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야죠. 칭찬은 술수다에서 하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이스밴드 같은 이런 애. 서운한다 진짜. 한 번도 안 찍어줬다고.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익숙한 고문인데.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저는 욕하지도 않고 서운하다고 얘기했잖아. 없다라고 없는 대로 합니다. 아니, 진짜 그럴 수 있겠다. 2018년도에는 연극을 좀 줄이고 이제 늘 공연을 찍어요. 저런 이야기 한 번씩 안 들어요? 나는 한 번씩 왜 우리 공연을 안 보러 가요?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듣는데 몸이 하나니까 한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안 가고 싶은데 확 연락 오는 놈들이 있잖아. 아니 이니셜만이라도. 하여튼 올해는 제가 보통 부산 연극제나 국제 연극제 하면은 거의 진짜 단축 진료를 하고 다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부터 살짝 분위기가 다르더니 올해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보다가 부산 연극제를. 예.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연극을 좀 두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재미없는데 짧은 거하고 재미없는데 긴 거하고 이 두 가지 연극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레드스톤이나 이런 데는 더 번질나게 자주 가잖아. 이제 내년에 이제 공연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새로운 거. 그게 또 안 맞으면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타날 때는 이제 공연이 재미없을까. 수준이 낮아졌다.
자, 이제 바로미터 백광현 한의사 백광현이 출동하는 공연과 출동하지 않는 공연. 이 바로미터는 재미가 있다 없다. 아까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철저하게 대중성에 기대해서 보는 것처럼 진짜 제 개인적으로 오락성 위주로. 오락성 위주로. 그러니까 저는 연극을 볼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보거든요. 재미가 있든지 감동을 주든지 실험적이든지. 근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실험적이지도 않으면 내가 뭘 봤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세 가지 다 빠지는 경우가 있나? 세 가지 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다들 뭉치고 넘어간다 그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올해 참 이 공연을 이제 골라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광현 씨가 이제 촬영을 나간 공연이 뭐냐? 요걸 골라가지고 이제 제가 그 보는 사람에다가 계속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백강원 원장님이 뭐 연극 많이 하시고 예술 공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어퍼컷도 와서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릴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 그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가 서면에 왔을 때 드론 띄워서 이렇게 한국 유튜브를 보셨어요? 또 그 그거 배 원장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를 그때 사실은 저는 그냥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와주시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신 건지 궁금해지기도 한데 그때 하여튼 실험적이었기 때문에 중앙 서울캠프에서 서면에 그 공간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합법적 공간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선무슨 무당장다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공간이 서울캠프에서 우리한테 문의를 해서 원장님도 통화를 하셨는데 자기도 하려고 근데 결국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나서 지난번 대선 때 드론 띄운 건 서면에서 배 원장님이 찍으신 게 유일한 거였습니다. 그게 또 최다 클릭이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문재인 지지율을 몇 프로 끌어올렸다고. 예, 1등 공신 맞습니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의사 최초로 한국기관으로 달려갈 뻔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함부로 띄우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건 용케, 운 좋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캠프에 문제가 저희가 일단 되면 캠프에 양해가 있었고 그래서 무대 뒤에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뛰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조금 확보를 하고 하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을 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다 잘 모르고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띄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제 그 큰일 날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제 광인 씨 비슷한 이제 독립 다큐하는 친구들이 대놓고 그냥 뭐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냥 드론을 많이 띄우는데 일이 나면 이제 큰일 나죠. 정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원래 제가 이제 문학에 그러니까 딴따라들 연극 뭐 무용 뭐 이런 쪽을 촬영을 하는데 이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찍기 시작했던 거는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저는 그전까지 투표라도 안 다녔어요. 정치는 내하고 별로 뭐 걔네들이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공구차 들어갈 때 봉화마을까지도 아무런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놈이 찾아갈 정도로 갔다 와서 이게 뭔가 한나라의 대통령을 그래도 지냈던 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정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뒤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노무현 재단의 시민학교 시민 강좌가 있어서 노무현 재단 시민학교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좋아서 들으러 갔는데 정말 몰랐던 내용들을 이제 강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강의 갈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갔죠. 그래서 나는 운 좋게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 얘기를 못 듣는 많은 사람들과 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 강좌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가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강사가 허락 안 하는 제가 그걸 항상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리거든요.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더라도 이 내용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진짜 이걸 듣고 한 명이라도 보고서 그 사람이 깨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큰 일이다,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강좌를 찍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에 정의준 교수님 오퍼컷까지 이제 여기 그때 이동영 씨하고 그것도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노회찬 씨 오시고 그랬었지. 거기 또 누구야 구성의 선 구성의 선생님. 무슨 여튼 어쨌든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이제 척은지심에서 시작된 일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까지, 물론 이미 지금 침술이라고 해도 돼요. 한의학으로 어쨌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세상을 이제 치유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까지 이제 나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귀한 시간 정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9년차 접어들면서 좀 이 시간은 좀 스스로 몸을 빼려고 막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이 또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또 저도 또 어떻게 더 잘난 척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냥 의사들은 병만 고치고 또 또깨 더 큰 의사들은 뭐도 하고 졸라 큰 의사들은 세상을 고친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한의사 백광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